새로 출시한 승용차 연비가 리터당 16km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연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36대, 즉 36대면 N이 30을 넘어가니까 Z 통계를 하는 거죠. Z 통계. Z 통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36대의 차량으로 팩트 체크를 하기로 했다. 36대의 실험 결과 평균 어느 정도 연비가 나와야 16km당 16km를 인정할 수 있는지 5% 유의 수준에서 결정해라. 자, 5%니까 이 유의 수준도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즉, 신뢰 수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95%가 되는 거죠. 귀무가설은 뭐가 될까요? 귀무가설은 연비는 리터당 16km다라는 거죠. 대립가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터당 연비가 16이 아니다. 16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연비가 16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잠깐 그래프에 설명한 여기에서 양측, 아까는 단측 했었죠. 단측 했는데 양측 검정을 해야 됩니다. 양측 검정. 양쪽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95%에서 우리가 노름으로 구할 때 95를 안 집어넣고 0.975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립 가설을 연비를 16km가 아니다라고 하면 왜? 16이 넘을 수도 있고 16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명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 단체에서 연비가 16보다 더 넘으면 더 좋으면 팩트 체크를 할 리가 없죠. 16이 안 되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 이 제조 회사의 이 연비가 16km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가설은 연비는 16km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검증이냐면 단측 검증이 되는 겁니다. 단측 검증.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단측 검증. 왜냐하면 임계치 계산할 때 단측이냐 양측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Z 검정도 마찬가지고 T분포, T통계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임계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계치 계산. 자,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단측 검증이니까 여기 Z통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엑셀로 nom's imv 단축이니까 0.95를 하겠죠. 아까 0.95는 바로 나왔었죠. 여기 0.95는 1.645 여기 나왔었죠. 그래서 그냥 1.645 엑셀을 계산하면 1.645가 되는 겁니다. 자, 검정 통계량 계산. 아까 여기 지금 보면 요거 그대로 한번 갖고 와서 한번 요걸로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8.6 그게 없어요. 여기는 이걸 인정할 때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자, 여기서 한번 아는 대로 다 집어넣어 보면 요 28은 16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주장하는 귀무가설 측에서 주장하는 평균이기 때문에 16을 집어넣을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없고 이 값은 없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5.2 대신에 6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대니까 100 대신에 36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게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구하라는 건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검정 통계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통계치를 우리는 아까 구했죠. 아까 구했는데 지금은 이걸 못 구하는 거죠. 여기 없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요거를 어느 정도 연비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 검정연비라고 할까요? 검정연비. 이 검정연비 빼기 평균을
표준 편차 루트 n으로 나누면 그게 검정 통계치인데 그 통계치가 맥시멈 1.645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넣어놓고 아까는 뭐였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미 28.6분이다. 맞냐? 검증해보니까 요걸 해보니까 통계치가 1.153이거든요. 이 1.153이 이것보다 작기 때문에 기문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어디까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큼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1.645 여기까지 여기 1.645 요까지 요 경계치에 딱 걸리면 요게 딱 걸리면 일단은 1.645에 딱 걸리면 일단은 기문가설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153이 아니라 지금 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임계치로 설정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 임계치로 1.645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검정 연비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16보다 어때요? 작다라는 거죠. 이 대립가설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16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16을 빼면 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 밑에는 다 플러스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요 값, 이 1.645가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잘 그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만큼으로 하는 요게 만약에 연비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 이 1.645에다 이쪽을 하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요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1.645로 하지 않고 마이너스 1.645로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여기는 0.05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0.05. 자,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아까 노름 할 때, 자, 이거 0.95 대신에 0.0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45. 여기가 요 값이 0.05에 해당되는 요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1.645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작기 때문에 95% 즉 이쪽 부분이 이만큼 부분 전체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9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5%보다 작아지는 요 부분, 요게 이제 유의 수준 5%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쪽을 하는 거죠. 아까 이렇게 크게 나왔으면 이쪽을 가지고 따졌는데 단측 검증에서는 이쪽을 가지고 따졌는데 이거는 이 자체가 평균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값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95%를 따질 때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95%로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또는 이쪽에서 여기까지를 95%로 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요 포인트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포인트가 마이너스 1.64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645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하면 검정 연비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요거 계산하면 이거를 6, 이건 뭐 계산하나 마나. 루트 36은 6이니까 6분의 6은 1이니까 그렇죠? 1이니까 이거 계산하나 마나네. 그렇죠? 마이너스 16 넘기면 플러스 16이 되고 빼기 1.645 하게 되면 14.355 요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검정 연비가 14.355 이거 바꿀게요. 여기서 14.355 이렇게 검정 연비가 14.35 여기가 14.35 정도 되면 14.35 정도 되면 계산을 하면은 1.645 요 임계치 95%에 해당되는 통계에 거기에 딱 맞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즉 5% 유의 수준일 경우 36대의 평균 연비가 14.355 이상으로 나와야 귀무가설 16km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조회사에서 주장하는 연비는 16km예요. 근데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36대 차량으로 한번 팩트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연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와야 이 제조사에 이거를 인정할 수 있냐? 5% 유의 수준으로 신뢰도 95%로 결정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승용차의 연비에 대한 표준 편차가 6km 16이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6km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의미죠. 이게 엄청 큰 거지 그죠? 그러면 16에 대해서 마이너스 6이면 10km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16에 대해서 22km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표준 편차가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소비자 단체에서 36대 가지고 연비를 쫙 했을 때 최소한 95% 신뢰도로 했을 때 연비가 14.35km 이 정도 이상이 나와줘야 이 정도 이상으로 평균이 나와줘야 이 제조회사에 리터당 16km가 나온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요거에 이제 저기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3입니다. 과자 한 봉지의 무게가 125g입니다. 품질관리부서에서 임의로 64봉지 30보다 크죠? N이 30보다 큽니다. 64봉지를 뽑아서 평균을 구한 결과 121.7g이었다. 여기에 못 미치는 거죠. 5% 유의 수준에서 결정하라. 단 과거 자료에 의하면 이 과자 봉지 무게의 표준 편차는 12g이다 라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기무가설은 뭐예요? 평균 무게가 125g이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평균 무게가 125g이 아니다. 또는 무게가 125g보다 적다. 이렇게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기무가설은 당연히 이제 무게는 125g인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 대립가설은 무게가 125g이 아니다. 품질관리부서니까. 그 다음에 또는 무게가 125g보다 적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121.7g이니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품질관리부서에서. 이런 경우에 무게가 대립가설을 125g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양측 검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양측 검증이라는 얘기는 125g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니면 125g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무게가 125g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이제 단측 검증이 들어갑니다. 단측 검증.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5%
유의 수준에서 결정해라. 이게 맞는지 결정해라. 그러면 유의 수준이 0.05가 되는 거죠. 즉 신뢰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0.95에서 9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고요. 자, 요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검증을 할 때 무게가 125g이다 아니다 하면은 양측 검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대립가설을 무게가 125g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단측 검정이 되는 겁니다. 양측 검정일 때는 예, 그 엑셀 규정에 0.975로 해야 되고요. 단측 검증일 때는 0.95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요거는 당연히 64봉지 이상이니까 Z 검증이 되고요. Z 검증이 임계치 계산 앞에 Z 검증 볼까요? 이게 Z 검정이죠. 자, 다시 옵니다. 예, 3번으로 와서 일단 여기다가 탁 복사하고 28.6 대신에 얼마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니까 121.7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평균이 125.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2. 여기 100 대신에 64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로 121.7 빼기 125 분자죠, 분자. 그 다음에 이코르 12 나누기 64는 8이니까 8864잖아요. 루트 64는 8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분자, 이게 분모가 되죠. 그래서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2.2 마이너스 2.2가 되네요. 마이너스 2.2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검정 통계량 여기에 검정 통계량이죠. 이게 검정 통계량이고 아까 여기 지금 보면 검정 통계량이 이거죠. 임계치 계산 아닌데 임계치 계산. 임계치 계산은 엑셀로 할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0.95로 하니까 단측 검정이고요. 양측 검정으로 하게 되면 0.95가 아니라 0.975라고 그랬죠. 자, 해볼까요? 노름 SINV 0.975 그럼 1.956 이렇게 했을 때는 1.956 정도 되는 거죠. 자, 이 의미가 뭐냐? 만약에 여기 대립가설에서 요걸로 가면 무게는 125g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양측 검증, 즉 95% 신뢰, 여기 95% 또는 뭐 유의 수준 이렇게 되는데 양측 검증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고 했을 때 95%를 양측 검증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95%. 그러면 당연히 이 전체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0.25 여기도 0.025가 되고 이 안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0.9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걸 양측 검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1.956 여기는 마이너스 1.95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 부분이 지난번에 전 시간에 기각 영역 부분이라고 했죠. 기각되는 부분. 기각역.
통계에서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기각력, 이쪽도 기각력.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검정 통계량 계산이 마이너스 2.2가 나왔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되면 기각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양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이었을 때 검정 통계량을 보니까 지금 2.2가 나왔어요. 2.2가 나왔는데 양측 검증일 때 지금 2.2는 마이너스 2.2니까 이쪽 부분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되는 거죠. 기각되는 거죠. 2.2는 마이너스 1.956보다 작으니까 여기 기각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기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단측 검정, 이쪽 단측 검정을 한번 해볼까요? 단측 검정. 단측 검정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역시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인데 단측 검정이니까 여기서부터 달려가는 거죠. 가서 딱 해서 이만큼이 95%라는 거예요. 95%.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부분 이쪽이 이제 기각 영역인데 이게 5%가 되는 거죠. 5%. 여기가 이제 1.645라는 거예요. 1.645. 그런데 지금 요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5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해놓고서 이쪽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쪽 부분이 95%고 이 부분 이 왼쪽 부분 여기가 5%다라는 거죠. 5%. 그때 요 값이 마이너스 1.645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역시 단측 검정을 해도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똑같이 계산이 되죠. 그때 2.2, 마이너스 2.2는 어디에 속해요? 이 부분, 즉 이 부분은 무슨 영역이다? 기각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양측 검증을 하든 단측 검증을 하든 기각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쓸 수 있냐? 자, Z 임계치와 비교해서 우리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2.2이므로 양측 또는 단측 검정의 기각역에 속함, 즉 기각역에 속한다는 것은 귀무가설을 어떻게 한다? 기각한다라는 거죠. 자, 귀무가설을 기각하니까 결국 뭡니까? 대립가설이 맞다라는 거죠. 대립가설이 맞다라는 거죠. 대립가설은 뭐예요? 양측 검정을 했을 때는 무게가 125g이 아니다. 또는 무게는 125g보다 적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웃긴 것은 무게를 125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대립가설을 할 수도 있죠. 125g보다 크다. 맞진 않지만 왜냐면 여기 평균이 121.7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밑에 그림으로 이해를 했지만 이렇게 하면 이 위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2.2지만 플러스 2.2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2.2로 이거를 플러스 2.2로 생각하게 되면 역시 기각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대립가설이 맞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평균 자체가 121.7g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렇게 해도 귀무가설은 기각이 되지만
요거보다는 요렇게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가설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12주차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건데요. 과제 1, 과제 1로 해주고, 요거 100명 대신에 200명으로 하고요. 요거 1%로 바꾸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여기서 바뀌는 게 요 부분. 그렇죠? 이제 200명이니까 Z 통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바뀌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0.95. 이런 경우에 이제 단칙 검증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1%니까 0.99로 들어가겠죠. 0.99.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에서 100 대신에 200.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2, 3 이렇게 되는데요. 과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100봉지로 해주고 여기도 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왜 두 개냐면 과제 2는 대립가설을 무게는 125g이 아니다. 여기에 과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3은 대립가설에서 무게가 125g보다 작다. 그게 과제 3의 대립가설로, 이게 대립가설이 서로 틀린 거죠. 그죠? 요게 과제 2 대립가설. 요게 과제 3에 대한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양측 검증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단측 검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양측 검증은 이제 1%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995. 그렇죠? 양쪽이니까 양쪽 검증이니까 1%니까 양쪽에서 여기가 0.005 여기도 0.005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99가 되겠죠? 네, 99.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단축 검증할 때는 이제 여기 그냥 99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 64 대신에 100봉지 바뀌어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그냥 하는 데까지 꼭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요. 15주차 때 아직 온라인으로 볼지 오프라인으로 볼지 시험을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면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제에 대한 평가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오프라인을 보게 되면 이제 오프라인 시험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거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어쨌든 과제 잘 정답을 이렇게 모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제출은 꼭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주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